출은 내의 기본 작동. 뇌는 감각조류에 대해서 출은 후에 감각 정보를 생산한다. 증거조류는 의식의 단일성, 동시성, 연소성, 체화성, 수동성을 만들어내며 결과 안정적이고도 일관적인 스토리텔링의 주체인 의식이 완성된다는 것을 살펴봤다. 눈, 귀, 피부 등 다양한 감각기관이 우리 뇌에 전달되는 감각 정보는 매우 이질적이다. 뇌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닌 다양한 감각 정보들을 통합해서 지각 편리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이 펼쳐진 사건과 사물들을 구성해 나가며 나아가서 내가 지금 몸담은 환경이라는 하나의 의미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의미 있는 뜻은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생존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이다. 우리 뇌가 어떻게 개별적인 감각 시스템에 의해서 별도로 처리되는 정보들을 하나의 의미 있는 경험으로 통합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통합의 문제다. 이는 뇌과학의 오랜 난제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통합이 의식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점이다. 시각적 출현 과정에서의 내적 모델의 작동. 이 그림을 보면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이미지를 알기가 어렵다. 이 이미지가 무엇을 알아보는 동안에 시각 표시는 능동적인 출현 작업을 그러나 과거에 비슷한 이미지를 본 적이 없으므로 시각 정서에서는 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한 적절한 내적인 모델이 없어 얼른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색의 선을 교차해 그려놓았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선의 색이 고 학생들이 입은 옷을 색일 것이라고 추론하고 나아가서 하나의 옷은 특별한 무늬가 없는 것 한결같은 색일 거라고 추론한다. 물론 추론의 근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다양한 시각적인 또 정보들 또 내적인 모델이다. 시각적인 추론의 또 다른 예를 보자. 착시현상, 능동적인 추론의 착시현상에 대해서. 그런데 이 그림에서 실제로 들어오는 위아래 부분의 색은 밝기가 똑같은 회색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적인 내적 모델의 입각에서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자료를 수정하는 능동적인 추론을 해낸다. 이제 이 그림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경계를 가져보라. 순식간에 위아래가 같은 색으로 보일 것이다. 손가락을 가운데를 가리면 그 순간에 우리는 뇌는 이 두 물질을 하나의 덩어리로 판단한다. 따라서 같은 색일 거라고 추론하는 것이다. 이 사진 역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뇌로 본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추론은 무의식적으로 또 수준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서 의식적으로 색에 대해 추론을 해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위아래가 같은 색임을 확인한 후에도 손가락을 떼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위아래의 색이 달라 보인다. 가추법, 추론의 논리 구조. 연역법과 귀납법 그리고 가추법. 내가 내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추론한다는 것은 내가 외부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외부 자극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조작해서 재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 부여 과정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가 바로 찰스 샌더스 퍼스가 말하는 가설적인 추론 혹은 가추이다. 붉은색의 부드러운 꽃잎을 가진 한 꽃한 송이를 보며 장미꽃이라고 지각하는 과정에도 가추가 필요하다. 꽃을 꽃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다. 혹은 붉은색이라고 지각하는 과정도 가추가 필요하다. 가추는 기존의 지식, 그러니까 주어진 자극에 따라서 이것은 붉은색이겠구나 적극적으로 추론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는 것은 내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예측하고 추론하는 결과다. 이제 퍼스의 논의를 통해서 가추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자. 퍼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3단노법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다가 전형적인 세 가지 논증 형태인 연역법, 귀납법, 가추법을 비교하면서 가추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역, 이 콩은 하였다. 결과 규칙, 콩은 하였다. 귀납, 이 콩은 이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이 콩은 하였다. 이 주머니 안에 있는 모든 콩은 하였다. 가설, 이 주머니 안에 있는 모든 콩은 하였다. 이 콩은 하였다. 이 콩은 이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이 콩주머니 예를 설명할 때 퍼스는 아직 가설적인 추론을 뜻하는 단어로 어덕션을 제한하지 않은 상태고, 이를 가설 포테시스, 하이포테시스라고 불렀다. 퍼스의 저서로 보는 가주법을 가설을 비롯한 추론, 인퍼런스, 가설적인 추론, 하이포테컬 인퍼런스, 가정, 프리썸션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세 번째 논증법을 어덕션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한다. 그래서 퍼스는 이 세 번째 논증 형태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2근 25장에서 아파고게라는 이름으로 불완전하게 묘사했던 논증 형태와 같은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파고게는 논증법은 수천 년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서 사라지다시피 했었다. 퍼스에 따르면 이것은 전적으로 멍청한 아펠리콘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죽고 그의 이후로는 200년 넘게 세상 빛을 보지 못했다. 이것을 거역을 두고 사들인 것이 데오스 출신의 부자이자 서적 수집가였던 아펠리콘이다. 그는 여기저기 손상된 텍스트를 보완하는 등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대한 저서를 최초로 편집하는 역할을 했다. 퍼스에 따르면 이 멍청한 아펠리콘이 알아볼 수 없게 된 단어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단어를 집어넣는 바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파고기에 대한 설명이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물들은 로마로 옮겨지고 유명한 서유학파 학자였던 타라니온에게 전달되었는데, 뛰어난 문법학자이기도 했던 티라니온 역시 아펠리콘의 편집은 지나칠 정도로 엉터리였다고 평가했다. 어쨌든 퍼스는 내 추측이 혹시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파고기라는 이름으로 가설적인 추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나는 이것을 영어로 어브덕션이라고 번역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납법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연역법, 기납법, 가추법인데, 그 중에서 가추법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잠들어 있었다. 이것을 퍼스가 새로이 발굴하여서 2000년 이상 잠들어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번째 논증 방법에 가추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 것이다. 에버덕션을 가추법이라고 번역하기까지는 나는 음베르토 에코와 토마스 세벅이라는 그 책을 번역하면서 옴기니 해제의 가추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놓은 바 있다. 퍼스 철학과 기호학에서 핵심 개념인 어브덕션을 가설적인 추론 혹은 줄여서 가추법이라고 번역하기까지 나는 많은 고민을 했다. 이 책을 처음 번역하던 1994년 당시만 하더라도 퍼스 철학은 우리나라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통일된 번역어도 존재하지 않았다. 퍼스의 기호학에 대해서는 1991년 이탈리아 정부 장학생으로 볼로냐 대학에서 엄베르코 토 에코의 기호학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 접하게 되었다. 디덕션은 연역법, 인덕션은 기납법으로 확실한 용어가 있었지만 앱덕션은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요즘처럼 인터넷 검색 엔진이 발달하기 전이라 여러 문헌 검색도 보기 힘들었다. 자, 이렇게 했다. 가설 설정 형성 불가이한 사상을 결론으로 하여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가설 기납 연역 또 가는 추상적인 이런 이야기, 이렇게 셜록 홈즈의 처리와 가추법의 구조. 이제 셜록 홈즈의 처리 과정을 통해서 가추법에 대해서 더 살펴보자. 홈즈는 타자를 많이 치면 소매가 반들반들해진다는 규칙을 이미 알고 있었다. 여자의 소매가 반들반들하다는 결과를 관찰했다. 이런 규칙의 결과로부터 홈즈는 그 여자는 타자를 많이 치는 사람 타자수다라고 추론했다. 이를 도식화하면은 타자를 많이 치면 옷소매가 반들반들해진다. 가축법. 여자의 옷소매가 반들반들하다. 여자는 타자를 많이 쳤다. 타자수다. 이렇게 연역법은 규칙. 타자를 많이 치면 옷소매가 반들반들해진다. 여자는 타자를 많이 쳤다. 그래서 여자의 옷소매는 반들반들할 것이다. 연역법의 특징은
결론이 더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된다는 데 있다. 연역법은 틀릴 가능성이 없는 논리다. 규칙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례를 관찰하면 우리는 100%의 확신으로 그 결과에 대해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타절만이 치면은 옷소매가 반들반들해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규칙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사례로 어떤 사람이 타절을 많이 쳤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옷소매가 반들반들하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연역법은 이처럼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논리 구조이다. 그러나 그렇게 연역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기능법은 사례와 결과로부터 또 규칙을 도출해낸다. 사례, 여자는 타자를 많이 쳤다. 결과, 여자의 옷소매가 반들반들하다. 타자를 많이 치면은 옷소매가 반들반들해진다. 기납법은 근대과학의 기본적인 논리구조다.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사례와 결과를 발견함으로써 진리로서의 법칙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기납법은 어느 정도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례와 결과가 있어도 100%의 확신으로 규칙을 생산해낼 수는 없다. 예컨대 타자를 많이 친 A의 옷소매가 반들반들해졌고 B도 타자를 많이 치니 옷소매가 반들반들해졌고 C도 그렇고 D도 그렇고 N도 그렇고 그로부터 떠들리는 규칙은 언제나 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포식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반증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에 기납법은 연역법에 비해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낼 가능성은 더 높지만 결론의 확실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가축법은 결론의 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정 형편이 없고 불확실한 논증법이다. 이처럼 가축법의 정확성은 연역법은 말할 것도 없고 기납법에도 전혀 미치지 못한다. 가축법은 가장 불확실하고 위험한 논증법이다. 그러나 가축법에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 바로 새로운 지식을 넣을 수 있는 생산성이다. 가축법은 연역법이나 기납법과 달리 논리학자나 과학자들의 전유물은 아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연역 혹은 기납적인 논증을 수행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가출을 하며 산다. 우리 일상에서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라는 규칙을 바탕으로 실제 비가 오는 날 과연 땅이 젖었는지를 확인해보는 연역을 수행하지 않는다. 비가 올 때는 땅이 젖는다는 사실을 일일이 확인해서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는 규칙을 기납적으로 도출하려는 사람은 또 드물다. 그러나 음식점 앞에 길게 줄 선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집에 맛있나 보다 자연스럽게 가출을 한다. 그것에 따르면 가축법은 우리가 미래를 이성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잔뜩 짙뿌린 하늘을 보며 자연스럽게 비가 오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축이지 연역이나 기납법이 아니다. 연역이나 기납법으로는 그런 단순한 추측조차도 할 수도 없다. 그것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한 사례를 든다. 어느 날 나는 터키 지방의 한 곳에서 방문할 곳을 항해해서 걷고 있었다. 우연히 말을 탄 사람이 만났는데 4명의 호위병이 각자 말을 타고 커다란 캐노피를 그 사람의 머리 위로 떠받치고 있었다. 이렇게 긴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은 그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밖에 없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이것이 가설이다. 퍼스가 또는 다른 가축 사례는 화석이다. 물론 가축에는 항상 오류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가축의 약점이다. 매력이다. 퍼스는 우리 모두에게 올바로 가축할 수 있는 천부적인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퍼스에 따르면 장미꽃 한 송이를 장미꽃으로 지각하는 과정에도 가축가 필요하다. 우리는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장미꽃은 이러이러한 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인간이 모든 지각 과정에서 반드시 가출을 하게 된다는 퍼스의 통찰은 현대 뇌과학과 특히 인공지능 설계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제공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의식이 지속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 출발점은 언제나 가축적인 규칙이다. 가축법적인 규칙이다. 내면 소통 훈련을 통해서 망근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바로 이 생성 모델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무의식적인 추론 딥러닝 모델의 시작. 딥러닝 모델의 시작.
무의식적 추론과 딥러닝 모델의 시작. 16세기 이탈리아의 화가 아르신 볼도의 그림을 보자 채소와 과일 바구니가 보일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림을 180도 돌리면 갑자기 사람 얼굴이 보인다. 두 그림으로 주어지는 시각 자료는 완전히 똑같다. 그런데 왜 아래 그림에서는 사람 얼굴이 보일까? 우리 뇌에는 어떤 사람에서 사람 얼굴이나 표정을 파악해내려는 강한 내적인 모델이 있다. 우리가 뒤집어진 채소와 과일 바구니에서 사람 얼굴을 보는 이유는 그림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보다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해석 때문이다. 물리학자 생략자 헬름 홀츠는 내가 무엇인가를 지각할 때 반드시 추론 과정을 거친다는 아이디어를 퍼스보다 앞선 150년 전에 최초로 제시했다. 헬름 홀츠에 따르면 시지각은 의식의 통제를 넘어서는 자체적인 법칙을 따른다. 가령 우리 눈에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보인다.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을 안다 해도 그러한 지식이 시지각적인 작용에 미치지 않는다. 헬름 홀츠는 시지각 작용 과정에서 무의식적인 추론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감각 자료가 의식이나 마음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고 그보다 하위인 감각 시스템에서 처리된다고 증거라고 보았다. 헬름 홀츠는 이런 무의식적인 추론이 기능적인 논리에 기반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퍼스는 지각 과정에서 추론은 상당히 다른 논리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연 지각이 무의식적인 추론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서 헬름 홀츠의 아이디어에 반론을 제기했다. 퍼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지각 과정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인 기억까지도 가축법에 따라 작용한다고 보았다. 분명한 사실은 헬름 홀츠가 뇌의 기본 작동 방식의 핵심은 무의식적 추론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론화했다는 점이다. 헬름 홀츠 머신은 인간의 지각 시스템을 통계적인 추론 엔진으로 보아 모델링한 것으로서 인지 모델과 생성 모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헬름 홀츠의 머신의 비즈덕스 알고리즘은 추론하는 신경 시스템이 다층으로 이루어진 확률적인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감각 정보에 관한 연결망 정보를 계속 상위로 올려주는 상향식 과정의 힌트는 각성 상태라고 불리는데 이때 주로 인지 연결망 중심의 인공 뉴런들이 작동해서 생성 연결망의 예측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 변화시킨다. 합의한 내적 모델을 바탕으로 계속 하위 신경망에 영향을 주는 하향식 과정이 수면 상태인데 이때는 주로 생성 연결망 중심의 신경들이 작동해서 인지 연결망의 예측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 변화시킨다. 헬름 홀츠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제시되었으므로 이 알고리즘을 헬름 홀츠 머신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헬름 홀츠의 머신이다. 했네요.